주제는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과 토지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담보대출을 강사를 맡은 서강신협의 김정환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차는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정의 절차, 한도 산출, 그다음에 담보취득 방법, 그 전세권부 근저당 담보취득 이런 내용이고요. 토지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담보대출,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 대출 순서, 그다음에 장점 및 주의사항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또는 전세권,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실행하는 대출입니다. 우리가 보면 임차보증금을 전세권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절차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전에 먼저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 임차인이 대출금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금융회사 이쪽에 승낙 또는 통지로 인해 가지고 대출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급을 하는데 보통 이 두 가지 절차는 금융기관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데 다이렉트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받아가지고 대출금 상환 후에 나머지 이제 잔액을 임차인한테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하고 상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LTV가 틀려지는데요. 먼저 상가 먼저 그 대출 한도하고 우리가 대출 가능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방법서에 보면 임차 보증금이 있고요.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금을 나머지 임대차 기간까지 곱한 그 금액을 임차 보증금에 뺀 게 우리가 담보 가액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상가 같은 거는 60%, 주택은 70%, 그 다음에 아파트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80%, 공공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 90%까지 이렇게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이 다 나온다 해가지고 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금액을 있는 금액보다 더 부풀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산출을 따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차 물건지가 주 목적이니까 이 회수 예상가액을 갖거나 이제 적을 정도로 임차 보증금 담보대출을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국민시세라는 어떤 공시된 금액이 있는데 상가나 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 또는 외부 감정 평가를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요것만을 곱하는 건데요. 이 다음에 제가 직접 우리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를 한 내용 그대로 한번 적어놨습니다. 방법서 상에는 우리가 회수 예상가액이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했고요. 제가 하는 내용은 토지 소유자 A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건물을 지어주고 임차인한테 법인한테 임대를 내주는 형식으로 이런 경우 한 번씩 간혹 가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임차 보증금이 20억이었고요. 월 차임이 2,300입니다. 그리고 식자재 마트 운영할 예정이었고요. 본래 이렇게 그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임차인한테 임대를 내준 경우면 최소 10년 이상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정한 방식으로 월 차임을 10년 빼버리면 가액이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분도 7억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대출할 수 있는 규정에 맞게끔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해야 꼴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임차 보증금 대출 한도가 아까 월 차임에 36개월로 했으니까 8억 2,800만 원을 먼저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담보대출로 말하면 담보 감정가인데 11억 7,2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상가가 60%니까 딱 7억 정도는 대출 취급할 수 있는 그 금액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담보 취득을 전세권부 근저당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자한테 임차보증금, 양도, 양수, 승낙서를 징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액 산정은 임차 물건지 환가시 회수 예상가액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회수 예상가액은 임차 물건지 감정평가액에서 규정비율, 경매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금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직원이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물건별 실제 예상 회수가액을 산정해도 적용해도 되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같은 아파트지만은 오래된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신규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투자자라든가 어떤 입주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신규 아파트가 더 선호도가 더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도 각지에 있느냐 아니면 뭐 도로변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직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이 물건의 회수 예상가액을 산정해도 되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상가기 때문에 먼저 그 임차 물건지를 먼저 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70%만 해도 약 41억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땅만 해가지고. 그리고 선순위는 13억 6,800만 원 정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앙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환가성 중심으로 고려 필요, 일단 보수적으로 반영하라고 하고요. 이게 건축이 진행이 될 시에 아까 선순위로 건축 시설 자금까지 더 빼달라 이런 식으로만 이제 왔거든요. 그럼 이 같은 경우는 그 조합 직원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법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수 예상 가액이라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나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산정을 잘 해놔야지 우리가 회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정도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뭐 보통 KB 시세의 담보 인정 비율 뭐 70% 정도, 80% 임차보증금 요거를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임대 아파트 경우는 KB 시세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제가 산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KB 국민시세에서 나오는 A 아파트가 3억에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이고 전용 면적은 약 59제곱미터. 그 다음에 임대차 물건지는 B 아파트로서 국민시세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일 2020년 8월이고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비교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수하듯이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3억 59제곱미터가 3억일 경우에는 40제곱미터가 얼마냐? 그럼 X는 2억 300만 원. 이것을 담보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뭐 90% 이상은 지금까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8,300만 원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거죠. 이거를 넘어가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대출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이제 이렇게라도 만들어 놔야 어떤, 차후에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했다라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임차보증금이 담보대출이 연체가 됐거나 이럴 때 이제 임대인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경매를 넘어가거나 뭐 다른 사람도 뭐 권리침해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돈 받을 제3채무자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개인이 소유자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등본을 열람을 하면 어떤 그 과거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뭐 압류가 들어왔든 간에 뭐 연체가 해서 뭐 경매가 들어왔든가 이런 내역을 저는 꼼꼼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뭐 미소래라든가 뭐 어떤 뭐 프라임 로아스 뭐 이런 임대 법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매출이 100억이거나 아니면 자산이 120억 이상 이렇게 되면
외감법이 그 외부 회계감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보시면. 그러면 그 임대법인의 명칭을 치게 되면 거기 재무제표가 과거에 그 외부 회계감사를 맡은 재무제표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3채무자,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한 어떤 시용조사도 별도로 그렇게라도 적어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뭐 부도가 나거나 뭐 경매가 진행됐을 때는 좀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담보 취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권 양도양수 위주로 할 건데요. 채권 양도양수 계약은 다른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신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을 이전해오는 계약과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갖는 채권을 양수인으로서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권리가 이전이 되는 겁니다. 권리가. 이 양도인이 갖고 있던 채권의 그 권리를 양수인한테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근데 이 질권계약 같은 경우는 그 양도인이 갖고 있는 그 권리는 그대로 있대 다른 채권자의 우선하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 취득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개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라고 민법 제449조에 나와 있습니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연금 수령권이라든가 일신전소권 같은 경우는 뭐 가족권, 뭐 친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인한테만 꼭 가야 될 권리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권들은 양도를 할 수 있다라고 있는 것이고요.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담보대출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문구가 간혹 가다가 한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대출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 건에 대해서는요. 그 부분 한번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민법 제450조에 보면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A가 임차인이고 B가 임대인이고 C가 금융회사입니다. A가 C한테 담보대출용으로 사용하고 차임이 연체되며 임차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각서를 썼거든요. A하고 C가. 나중에 A하고 B하고 C가 각서 인증서라는 공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 협약서에 서로 3명 다 간인도 하고 도장 날인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3자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왔겠죠. 압류가 들어왔는데 C라는 금융회사는 소유자한테 다 통지하고 이렇게 각서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심하고 2심은 금융회사에 승소를 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각서 인증서라는 이 공증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금융회사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를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 대항력이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찍어준 아닌 어떤 날짜가 아니면 이거는 확정일자로 인정을 안 한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확정일자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항력에서는. 그리고 내용증명 방식으로 보낸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통지 수령일자도 인정을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우체국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중공무원인가요? 아무튼 공무원. 이런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에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수인 같은 경우는 우리 금융회사가 대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제 제3채무자가 임대인이
이 승낙을 한 때에는 우리 양수인한테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채무자가 양도인한테 어떤 임차 보증금이라든가 1,000만 원을 줬다, 2천만 원을 줬다, 우리의 승낙 없이 그렇다고 했을 때 이를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확정일자를 인정하는 이렇게 사례들이 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날인을 하는 겁니다. 확정일자 없이 통지 후에 차후 확정일자 날인 시에는 그날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취득이 되는 것이고요. 공정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 아까 그거는 각서 인증이었거든요. 각서 인증하고 확정일자 인증은 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일자 없이 양도 양수 승낙서를 받아놓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제3자가 양수금 채권을 피보는 권리로 압류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제3자가 아니고 이 승낙을 받은 양도인이 압류를 신청해가지고 이 법원 공무원한테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그 접수를 인을 찍었다면 그것도 확정일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말 좀 이해하시겠죠? 다음 보시면 통지인은 양도인 즉 임차인 명의로 꼭 발송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막내 직원한테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신협 봉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신협 협동조합에서 판 그 봉투로 보내가지고 아주 혼을 크게 한번 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3채무자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봉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이의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수인 명의, 신협이 대부분 발송을 하는데 우리가 발송인을 어떤 채무자 이름으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신협 이름으로 발송을 할 경우가 생겼으면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을 동봉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통지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 하나, 뭐 보낸 사람 하나, 받는 사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돼 있는데 이 배달증명부 같은 경우는 보낸 사람한테 잘 받았다고 한 번 더 갑니다. 우체국에서. 그러면 배달증명부로 내용을 받는 사람은 우리한테 대출을 받는 임차인인데 만약에 이 증명서가 또 신협으로 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신협에서 발송을 했으니까 신협에서 온 거니까 꼭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좀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 이게 2010년에 좀 이슈가 컸어요. 우리가 원고가 그때 현대 스위스 상호저축은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제일은행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된 사례. 여기 보시면 양도인 임차인은 대항력, 이게 어떤 대항력이잖아요. 점유도 하고 있고요. 전입도 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활정일자도 받아놨습니다. 근데 아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해줘 버렸어요. 양수인은 지금 신협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임대인한테 받을 돈이 없다 이 말이죠. 양도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양수인 같은 경우는 점유도 안 하고 있고 전입도 안 돼 있고 확정일자도 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요. 다만 갖고 있는 거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채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양도인은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안 해줬고요. 양수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가 때문에 그때 2010년도에 기억에도 많이 이슈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당은 임차인하고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배당 받아가지고 대출금 상환하게끔 아마 방법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양도를 받았을 경우면
우리가 절대로 그 배당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우선 변제권이 상실이 돼버리니까 항상 임차인한테 배당 요구를 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가가지고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대출금 상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져야 된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은 배당 요구 시 우선 변제권이 상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회수가 소액 임차 보증금 우리 같은 경우 2,300만 원 요것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단 거기다 특약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압류 금지 채권이라도 양도 양수함에 동의한다. 뭐 이런 내용을 같이 특약을 할 경우에 같이 이렇게 수령할 수 있고요. 질권 같은 경우는 질권자가 직접 배당 요구해도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차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임차인 권리는 그대로 있고 반환 청구 채권에다가만 이렇게 질권이라는 그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특약사항을 걸어가지고 임차인한테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담보취득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공 어떤 임대법인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임대법인들도 있지만은요 개인이라고 할 때는 상당히 어떤 그 좀 사기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금액을 좀 부풀려 가지고 받는 경우도 대부분 좀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런 그 담보 취득을 해 가지고 하는데 개인의 만큼에서는 이 다음에 보시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거기다 저당을 설정하는 우리가 담보를 취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이 그 제3자가 뭐 어떤 임차 보증금에 압류를 넣는다든가 어떤 임차 물건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제 환가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임차인한테는 연락이 가겠죠. 당사자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그 권리를 우리가 양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디에도 공시된 게 없거든요. 당사자 간에만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라. 그러면 경매 법원에서도 어떤 배당 요구라든가 뭐 어떤 뭐 사실이 생겼을 때 통지 같은 것도 안 옵니다. 이 전세권부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물권화가 되는 겁니다. 전세권에다는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요. 아까 임차보증금을 그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는 질권으로 설정하는 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NPL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기존의 근저당을 가지고 거기다 질권을 설정을 하면서 대출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이따가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원을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전세권은 주등기가 되고요. 근저당권은 부기등기가 되는 겁니다. 을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들이 나타나는 데고 순위번호는 이따 뭐 1이면 1-1, 근저당권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세권은 영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특수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익이란 것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담보라는 것은 어떤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담보 물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영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의 영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의 설정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그 전세권을 보면 이따가 뒤에 보실 건데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의 이 존속기한이 넘어가 버리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요. 전세권은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같이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시까지는 그 전세권이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전속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넣어가지고 회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 채권에 대하여 물상 대입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그랬습니다. 전세권은 담보로 보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압류가 경합이 돼도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한 어떤 채권자에게 먼저 순위를 준다 이 말이죠. 뒤에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를 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담보 물건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는 저당권자는 물상 대입권을 행사하여 위 채권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놓으면 먼저 일반 채권자들이 부동산에 압류를 넣었다가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간의 어떤 특히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꼭 전세권 근저당을 설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대로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저당권을 담보 목적물에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주가 어떤 사유에 인해 연체를 한다거나 어떤 기타 사유에 인해 가지고 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 목적물을 경매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환가를 받은 후에 거기서 우선 변제를 받는 형식으로 우리 시스템은 담보대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세권에다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담보 목적물은 전세권입니다. 그럼 원초대로 한다고 하면 전세권을 경매법원에 그렇게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전세권을 입찰을 하는 거예요. 이 전세권 자체를.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임차 물건지가 아니고 이 전세권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경매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전혀 없어가지고 아까 말한 전부명령이라든가 추심 및 압류명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잘 안 보여가지고 책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출했던 그 사례를 그대로 그 스캔 떠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보시면 보증금이 4억입니다. 계약금은 4천만 원이고 잔금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특약상에 보시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거고요. 내용은 2021년 7월 30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2년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법무사에서 이용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그냥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을 했고요. 보시면 여기가 소유자가 2명이에요. 소유자가 2명이고 전세권자는 1명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전세권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우리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다가 앞에 전세권만 넣어가지고 설정 계약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협 양식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들 더 저보다 오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계약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채권 양도 계약서에다가 임차보증금만 넣어가지고 서류를 만들었고요. 여기다는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아놨습니다.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아놨고요. 보시면 여기 특약사항에
특약사항에 2번 보면 민사집행법 뭐 제246조 1항 6호에 의하여 압류 금지 채권인 소액 임차 보증금이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 서강 신용협동조합에 양수하는 것을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특약사항을 추가로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한테 채권 양도 승낙서를 받은 거거든요. 똑같이 대출 금액 넣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 보면 압류 금지 채권이라도 양도 양수 승낙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2명이기 때문에 2명한테 다 승낙서를 이렇게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전세권부 근저당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6페이지, 이제 등기부 등본 밑에 페이지로 6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4억이에요. 범위는 건물의 전부고요. 건물의 전부고 존속기한은 2021년 7월 30일부터 2023년 7월 30일까지 그다음 전세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순위 10번입니다. 여기가 전세권이 순위 10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9번, 7번, 8번, 9번, 10번 이걸 가지고 주등기라 그럽니다. 여기에 주등기. 이 순위의 주등기.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봐 보시면 여기 10-1이라고 있죠. 여 10의 그 이후에 나타난 다시 1이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이걸 부기등기인데 여기 보시면 10-1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우리가 그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요. 집합 건물은 아파트는 집합 건물이잖아요. 집합 건물은 대지권과 건물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런 그 사항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부기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할지언정 아마 하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10-2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설정한 부기등기 10번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을 한 겁니다. 채권 최고액은 대출 금액의 120%는 3억 8,400을 했고요. 서강 신용협동조합으로 나와 있죠. 옛날에 그 질의응답 게시판을 보니까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 채권 최고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채권 양도 양수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전체를 다 양도 양수를 받는데 이 채권 최고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이것을 담보대출에 120% 해야 되느냐, 뭐 전세 보증금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세 보증금의 120%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총학의 답변이 전세 보증금의 120%를 그때 하라고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근데 거기서 120%를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뭐 최소한 담보대출에 120%를 하든 아니면 전세 보증금 전체를 하든 이제 무서우시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전세 이제 보증금의 120%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놔야지 저는 임차인도 권리가 보호가 되고 채권자도 권리가 보호가 된다고 봅니다. 요 같은 경우도 아마 설정 비용이 70 얼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차후에 어떤 문제가 아까 말했듯이 임대차 물건지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이제 배당 요구를 하라고 통지가 날라오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설정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리고 이 임차인이 좀 무지해요. 이 대항력이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증금은 살아있는데 뭐 어머니가 잠깐 주소를 옮겨놓으라겠다 해가지고 주소를 옮겨놔보면 이 사람 우선 변제권 상실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으면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꼭 개인 간에 적어도 개인 간에 하는 것은 꼭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이걸 설정을 안 할 경우면 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그 제3채무자 임대인이 어떤 그 이런 여기에 보면 이 패턴이 뭐 압류라든가 쭈루루룩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때도 대출을 안 하고요. 아까 그 임대 법인이 외관 법인인데 재무제표를 띄워봤더니 뭐 부채도 엄청 많고 뭐 마이너스더라. 좀 봤을 때 부도가 이기가 그냥 그런 게 좀 보인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대출을 안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수증이 이제 이거는 규정이잖아요. 보증금을 먼저 계약금을 3,699만 원 넣고 301만 원 넣었어요. 이게 합계가 이제 4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3억 6천만 원 송금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4억이라는 금액이 왁구가 맞아지고, 다음 보시면 이제 전입세대 열람도 본인이 그 전입한 것도 확인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이 진짜냐 진위 확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임대인한테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대차 조사 보고서, 이거는 그 임차인한테 실제로 네가 임차인이 맞느냐, 임차 물건지에서 서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입세대, 요 세 가지를 발급을 해가지고 첨부를 해놔야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최 씨라는 사람이 전입한 것까지 보고 대출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토지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담보대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담보취득이라 하면 관련 공사로부터 토지분양 중도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분양계약 해지 시 토지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공사라는 것은 뭐 LH라든가 K워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수자원공사, 도시공사. 그 다음에 토지분양대금 대출 추천상의 80% 이내에서 대출 한도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로 보면 이 추첨이나 경쟁입찰, 이 수의계약,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부분 보면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공사에서. 그런다 했을 때 이 공사로부터 대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로 그 사전에 이제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죠. 하고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 가부를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양대금 반환 청구권 담보대출 자서 후에 담당자가 공사를 방문해가지고 채권양도 승낙서 및 승낙서를 진구해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대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라든가 대출 추천서 상에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낙찰자가 이렇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고 날짜가 있거든요. 이거는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일반 한도거래대출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토지보존 등기를 할 때 마지막 회차 지급을 하고 그때 이전하고 동시에 근저당권이라고 지상권하고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게 이 대출의 장점은 부대 비용이 없습니다. 채권 양도기 때문에 확정일자 값이라든가 수입인지 이런 비용밖에 없고요. 제3채무자,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제3채무자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첨하고 수의계약, 이거 같은 경우는, 추첨 같은 경우는 어떤 분양가를 정해놓고요. 여기에 입찰을 10명을 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을 추첨을 해가지고 이걸 분양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 그 공사도 사업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선호도가 낮으면 추첨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 땅을 꼭 사야겠다라고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해도 2억 주고 그것을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담보물건이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존 등기되고 공사는 빠지고 거기다 근저당 설정되는 순간에 우리는 좀 리스크에 직면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나오기 전에 이제 가지번이라 그러는데 확정지번이라든가 보존 등기가 나오기 전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간에 또 멈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조합에 채권에 악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도시 개발은 어떻게 하느냐 대충 이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1000평 정도의 땅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공사에서 하던 대장동은 지금 민영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공사에서 하든 어떤 LH에서 하든 광주광역시에서 하든 이런 데서 여기 이제 개발하는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1000평은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거기를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이 갖고 있어요. 이 1000평은. 그러면 거기는 뭐 임야도 있을 것이고 전답도 있을 것이고 땅값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1000평을 다 받아 가지고 도로 한 400평을 도로 줘요. 대신에 대지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땅을 이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땅이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공이 되면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0평이 남아요. 600평이 남으면 이 공사에서는 여기에서 만들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주택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생활시설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지를 나머지 600평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대신에 그런 땅들을 그 분양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원주민한테 다시 주는 땅을 환지라 그러고요. 공사에서 다시 분양하는 분양하는 땅들을 채비지라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 채비지를 낙찰받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대출을 하는 거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도시공사하고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두 가지 협약을 맺어놨거든요. 여기 이제 업무 협약을 하기가 이게 힘든데, 이 일처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업무 협약을 하기 힘든데, 제가 봤을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뭐 유튜브도 올린다고 하니까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그 우리가 수분양자, 채비지를 받은 수분양자가 우리 조합원일 경우에 그 조합원을 시켜가지고 공사한테 나는 서강시장 알면 대출 안 받을란다. 서강시장한테 협약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니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협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 우리 이제 하남 3지구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그때 당시 하남 2지구에 있었거든요. 하남 3지구가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직접 했는데 그때 이제 협약을 맺으려고 제가 그 광주광역시 시청에 찾아가지고 담당자한테 그 개발 부지에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좀 우리도 협약 좀 해달라. 특별금리도 좀 가가지고 수분양자들 좀 부담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광역시청하고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런 무대포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크게는 이 두 가지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근저당을 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축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가 이걸 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거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를 안 가고 계속 그 처음에 이제 업무 협약한 이런 그 금융기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게 처음에 우리가 뭐 100만 원에 샀다 하면 아시다시피 뭐 수안지구, 뭐 하남 2지구, 3지구, 그 다음에 첨단 1, 2, 3지구 이런 데들은 다 땅값이 지금까지 낮아진 거거든요. 갖고 있으면 토지담보대출 한 번만 더 갈아태우면 건축자금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자금까지 해가지고 건축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임대료라든가 뭐 주거래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좀 일이 좀 뭐 많고 하는데 나중 거에 생각하면 뭐 그렇게 일 많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협약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1조 그 1항에 보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좀 안 보이시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토지 분양 대금 계약금의 10% 이상을 납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공사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되고요. 자, 두 번 보면 토지 이제 이 항에 보면 토지 분양 대금 완납 토지 추가 자금 이제 건축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자금으로 어떤 토지 분양 대금을 다 납부할 때 아까 그 이 분양 대금의 80%까지는 건축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자기들이 또 그것도 이렇게 협약을 그것도 채권 양도를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그 분양 대금이 다 납부가 되면 더 이상 못 받게끔 돼 있었어요. 이게 대출을 덜 받더라도. 근데 이게 좀 예전보다 변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
3항에 보시면 여신 비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출 취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신협에서 이제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수분양자들이 엄청 양호합니다. 엄청나게 양호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2조에 보시면 대출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자율 같은 경우는 신협에서 무조건 정하게끔 돼 있고요. 뭐 많은 조건이 변경이 될 때는 공사하고 협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낮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좀 금리를 낮게 해서 치고 들어가고 나중에 그 보존 등기가 될 때 토지가 그때 이제 지상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금리를 한번 재약정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낮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 다음에 3조에 보시면 토지 분양 대금의 80%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공사는 신협이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신협의 동의 없이 임의로 토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소유권의 이전 행위, 저당권, 지상권 이런 권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신협의 담보권 취득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특약이 있어요. 이런 그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인쇄벽 자체가 그럴 것이고, 자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을 이제 그 환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신협이 채권 변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수분양자가 납부한 토지 분양 대금 중 총 분양 금액의 10%를 제외한 환불금에서 대출 채권 해당 금액의 120%까지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는 자기들 또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여도 계약금을 넣었다가 계약을 파기시키면 그 계약금은 몰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여기가 참 좀 문구가 이상한데 5항에 보면 신협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공사에게 당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협은 수분양자를 경유하여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도 대위로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승낙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분양자를 경유해서 등기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수분양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위로 하는 건데 수분양자의 어떤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거니까 좀 이 부분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보시면 해약 환불금 중에서 제3자의 권리 보존 조치가 있을 시에는 신협이 최초로 확정일자를 득한 경우에만 대출 채권 해당 금액을 신협에게 지급 먼저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워버렸네. 우리 이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각서를 이렇게 써요. 우리 도시공사하고 서강신협하고 이렇게 제출하는 각서를 이렇게 양식을 쓰는데, 이제 2조 보시면은 공사에서 진행한 계좌로 신협이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하고요. 우리 중도금. 그 다음에 그 3조에 보면 신협이 이를 이유로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의 대출 관련 채권의 상환을 요청할 경우 공사의 토지 매매 계약 해제 등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채권 배당액은 대출금의 120% 이내에서 신협이 우선 변제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제 9번에 신협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면 건축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그 발급해주는 추천서고요. 채권 양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양도 양수 승낙 의뢰서고요. 아까 같이로 이런 것들은 다 양식을 공사에서 정해줍니다. 공사에서 정해주고 여기에 어떤 변함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K워터 그 서강신협하고 이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건데요. 여기 아까 그 공사에서는 10%를 납부한 수분양자한테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는 20%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20%를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다 거의 다 동일한데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그 자기들이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준다거나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승낙을 해줄 경우에는 우리 신협을 먼저 어떤 환가 금액에서 이렇게 계약 해지를 못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봐도 이걸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그 수분양자는 낸 돈만 이제 없어지는데 거기에 또 건축물이 또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이루어졌으면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이걸 다시 이제 그 원비드라든가 그 내부적으로 입찰을 또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건물이 있다가면 입찰이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을 한다거나 뭐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승낙을 해줬을 경우에는 뭐 신협을 우선 변제 안 해준다 내용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 부분이 도시공사하고 좀 틀리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광주 이제 광역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저기 에너지밸리 대천에 있는 에너지밸리 분양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022년 말 정도에 첨단 3지구 그 장성이 한 70%고 광주가 한 30%라고 하더라고요. 면적이. 그 첨단 3지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정도. 그다음에 K워터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노안 보면 승천보 옆에 보면 그 조그맣게 좀 분양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정도로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토지 분양대금 대출 추천 제도 안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K워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협약 기간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협 이름이 또 들어가 있다가면 좀 조합 입장에서 좀 어떤 외부에 알려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 봐서 뭐 말씀이 좀 두서가 없었는데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